안녕하세요. 후안사연입니다. 앞으로 재미, 감동, 사이다 사연 많이 가져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창밖에는 39번째 생일의 해가 밝았지만 지안 씨의 방 안은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안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조용히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죠. 눈가에 자리 잡은 작은 주름보다 그녀를 더 지치게 하는 것은 이 집안의 숨막히는 공기입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지안 씨의 방문이 예고도 없이 쾅 하고 열립니다. 새엄마 복자 씨는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문지방에 서서 지안 씨를 매서운 눈초리로 훑어보네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대신 복자 씨의 입에서는 가시 돋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나 있니? 39이야, 39. 동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9수라더니 애가 아주 미련 곰탱이가 됐어. 내 말 잘 들어라. 올해 안에 시집 못 갈 거면 여기선 입거미줄 치지 말고 그냥 나가 죽어. 복자 씨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로 크고 날카롭습니다. 지안 씨는 익숙한 모욕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가방을 챙길 뿐입니다. 그 무심한 태도가 복자 씨의 화를 더 돋우었는지 복자 씨는 지안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오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친부 종필 씨는 신문 너머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문을 바스락거리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모습이 지안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지안 씨는 문득 불안한 예감에 책상 서랍을 열어보지만 소중하게 간직했던 청약 통장이 보이지 않네요. 엄마, 여기 있던 제 통장 못 보셨어요? 제 이름으로 된 청약 통장이요. 지안 씨의 물음에 복자 씨는 코방귀를 끼며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흔들어 보입니다. 그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이게 왜 네 거야? 네가 이 집의 산세가 얼마인데. 늙은 부모 모시는 값이라 생각해라. 결혼도 못한 식충이가 돈은 모아서 뭐하니? 집안 보탬이라도 돼야지, 안 그래? 지안 씨는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으며 복자 씨에게 다가가 통장을 돌려달라고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복자 씨는 그대로 지안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찰나의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지안 씨의 하얀 볼이 금세 붉게 달아오르고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돌아갑니다. 그 소리에 놀란 종필 씨가 거실에서 한마디 거들지만 그것은 딸을 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왜 아침부터 집안을 시끄럽게 하니?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으니 어서 사과하고 출근해라. 아버지의 차가운 외면에 지안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억울함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지안 씨는 울지 않습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저들의 뜻대로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지안 씨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고 거울을 한 번 더 본 뒤 차분하게 방을 나섭니다. 복자 씨는 뒤통수에 대고 계속해서 저주 섞인 욕설을 퍼붓지만 지안 씨는 뒤돌아보지 않죠. 현관문을 닫고 나온 지안 씨는 계단 구석에서 품 안의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중단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속에는 15분이 넘는 폭언과 폭행의 순간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떠 있는 세무사 2차 합격자 발표 디데이 문구에 머뭅니다. 지한 씨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조력자인 민수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료 하나 더 추가했어요. 오늘 저녁에 뵙죠. 지한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어린 소녀의 것이 아니라 사냥을 준비하는 사자의 것처럼 매섭습니다. 아홉수라는 지옥 같은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그녀의 은밀한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그녀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매만지며 힘차게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지한 씨가 집을 나선 뒤 복자 씨는 기다렸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조금 전 딸의 뺨을 때릴 때와는 전혀 다른 비굴한 미소가 번지고 있네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복자 씨는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춥니다. 그 남자는 복자 씨가 드나드는 불법 사설 경마장의 전주이자 무서운 고리대 금업자인 최 씨입니다. 복자 씨는 지한 씨의 청약 통장을 해지해 가져간 돈조차 이미 며칠 전 경마판에서 모두 날린 상태죠. 빚독촉에 시달리던 복자 씨는 결국 자신의 의붓딸을 제물로 바쳐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최 사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 딸애가 아주 순종적이라 시키는 대로 다 할 겁니다. 나이만 찼지 얼굴도 반반하고 몸도 건강해서 수발들기엔 딱이라니까요. 복자 씨는 지한 씨를 마치 시장의 물건처럼 흥정하며 은밀한 거래를 마칩니다. 같은 시간 지한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수 씨를 비밀리에 만납니다. 정보 보안 전문가인 민수 씨는 지한 씨에게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표를 내밀죠. 그 종이 안에는 복자 씨가 지난 1년간 사설 경마장과 카지노를 드나든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지한 씨는 복자 씨가 자신의 통장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에 주먹을 꽉 쥡니다. 이 집의 기둥이 이미 썩어 문드러졌음을 확인한 지한 씨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지한 씨,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요. 이 아줌마, 집 문서까지 건드릴 기세인데요. 민수 씨의 우려 섞인 말에 지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계획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복자 씨는 기다렸다는 듯 지한 씨의 방으로 들이닥치네요. 복자 씨의 손에는 화려하다 못해 천박해 보이는 원피스와 높은 구두가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지한 씨가 아끼던 단정한 정장과 구두들을 마당 구석으로 내팽개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내일 당장 이 옷 입고 나가서 최 사장님 만나. 그분이 너를 좋게 봐주셔야 우리 집이 산다. 아홉수의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내가 고른 애 만에 토를 달아? 지한 씨는 마당에 팽개쳐진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바라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평소라면 조목조목 따졌겠지만 지한 씨는 오늘만큼은 순순히 고개를 숙이며 복자 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복자 씨가 방심하고 더 큰 꼬리를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한 씨는 복자 씨가 방을 나가자마자 동네 부동산 업자인 김 사장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합니다. 김 사장은 지한 씨에게 복자 씨가 최근 이 집을 급매물로 내놓고 계약금까지 받으려 한다는 첩보를 전해줍니다.
이 집은 사실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피땀 어린 노력이 서린 곳인데 복자 씨는 그것마저 팔아치우려 합니다. 아버지, 새엄마가 지금 우리 집을 몰래 팔려고 해요. 알고 계셨어요? 지한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거실에 있는 종필 씨에게 다가가 진실을 알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종필 씨는 복자 씨가 건넨 푼돈 몇만 원에 눈이 멀어 지한 씨의 말을 잔소리로 치부해버리죠. 오히려 종필 씨는 지한 씨에게 손가락질하며 새엄마가 집안 살림하느라 고생인데 왜 모함하느냐고 타박합니다. 딸의 진심 어린 경고보다 눈앞의 편안함을 선택한 아버지의 모습에 지한 씨는 완전히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녀는 창고대여 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일찍 짐을 옮기겠다는 예약을 확정짓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복자 씨는 거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내일 있을 맞선 꿈에 부풀어 있네요. 지한 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짐을 싸며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시작되었음을 체감합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복자 씨와 최 사장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지한 씨는 내일 펼쳐질 연극의 막을 올릴 준비를 마칩니다. 지한 씨는 거울 앞에서 복자 씨가 억지로 입힌 화려한 원피스를 매만지며 모멸감에 입술을 깨뭅니다. 살이 비치는 얇은 옷감과 지나치게 높은 구두는 마치 그녀를 팔려가는 재물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에 들어서자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최 씨가 지한 씨를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는 지한 씨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애가 삐쩍 말라서 애나 잘 낳겠냐며 초면부터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한 씨의 얼굴 앞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자신이 복자 씨의 도박 빚을 얼마나 탕감해줬는지 생색을 냅니다. 지한 씨는 속이 뒤틀리는 역겨움을 참으며 가방 속에서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최 씨는 내 밑으로 들어오면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줄 테니 당장 사표부터 써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죠. 그때 최 씨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다 사설 경마장 전표 몇 장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지한 씨는 구두를 떨어뜨린 척 몸을 숙여 그 전표의 일련 번호와 날짜가 잘 보이도록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맞선이 아니라 복자 씨가 자신의 도박 빚을 탕감받기 위해 딸을 거래하는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집으로 돌아온 지한 씨를 맞이한 건 난장판이 된 그녀의 방이었습니다. 복자 씨는 지한 씨가 없는 사이 장롱 깊숙이 숨겨둔 폐물함과 비상금 봉투를 몽땅 털어낸 상태였죠. 거실에서는 종필 씨가 최 씨와 이미 통화를 마쳤는지 흐뭇한 얼굴로 과일을 깎아 먹으며 지한 씨를 부릅니다. 지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를 보내셨어요? 라고 울분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종필 씨는 돈 많고 능력 있으면 됐지. 9수 넘긴 계집애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는 복자 씨가 훔쳐간 지한 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집안 살림에 보탠 건데 뭘 그리 따지냐며 지한 씨를 나무라죠. 옆에서 손톱을 정리하던 복자 씨는 지한 씨의 길을 꺾으려는 듯 지한 씨의 주민등록증을 흔들며 비웃습니다.
이걸로 조만간 최 사장이랑 혼인신고부터 올릴 거니까 땀만 먹지 말고 짐이나 싸더라. 지한 씨는 자신을 자식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아버지의 눈을 보며 마지막 남은 혈육의 정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종필 씨는 대드는 딸이 보기 싫다며 지한 씨의 짐가방을 빗물이 고인 마당 한복판으로 거칠게 내던져 버립니다. 마당에 쏟아진 옷가지들이 흙탕물에 젖어가는 것을 보며 지한 씨는 차가운 빛 속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종필 씨는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복자 씨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즐기듯 바라보네요. 지한 씨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흙투성이가 된 가방을 하나둘 주워 담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추위와 분노로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납니다. 지한 씨는 집 근처 어두운 골목 끝에 미리 세워둔 자신의 차로 향하며 민수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가해자들의 공모 정황과 도박장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고시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한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변호사에게 보낼 메일을 정리합니다. 복자 씨가 빼돌린 금액의 상세 내역과 종필 씨의 방관이 담긴 음성 파일들이 차곡차곡 분류되죠. 지한 씨는 좁은 고시원 방에 짐을 풀며 내일 아침이면 이 지옥 같은 비극의 주역들이 바뀔 것임을 확신합니다. 비에 젖은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지한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완벽하게 꿰었습니다. 고시원의 눅눅한 벽지가 뿜어내는 곰팡이 냄새 속에서도 지한 씨는 꼿꼿하게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문도 없는 비좁은 방에서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 노트북 화면 속에서 빛나는 자신의 수험 번호였죠. 세무사 최종 합격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지한 씨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새엄마의 구박을 견디며 남몰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돈도 벌어야 하기에 낮에는 회사, 밤에는 수험생 신분으로 공부했던 서러운 세월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한 씨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노처녀가 아니라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 가치를 증명한 전문가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지한 씨는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해 그동안 모은 녹취록을 건넸습니다. 복자 씨가 지한 씨의 명의를 도용해 서명한 대출 서류들을 본 변호사도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지한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복자 씨에게는 형사고소를, 친부에게는 부양 의무 포기 선언을 하겠다고 전했죠. 하지만 복자 씨는 지한 씨의 결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후가 되자 지한 씨의 회사 로비에 들이닥쳤습니다. 복자 씨는 화려한 외투를 걸치고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지한 씨가 부모를 내팽개쳤다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자식 귀하게 키워놨더니 돈 좀 번다고 애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네요. 복자 씨의 천박한 목소리가 로비 천장을 울리자 퇴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수군대기 시작하죠. 상사들이 당황하며 지한 씨를 쳐다보는 순간 지한 씨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자 씨 앞에 섰습니다. 지한 씨는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내 로비의 대형 모니터와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복자 씨가 도박장에서 칩을 산처럼 쌓아두고 최 씨와 희죽거리며 지한 씨를 팔아넘길 공작을 하는 영상이 흐릅니다. 순식간에 로비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악을 쓰던 복자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죠. 지한 씨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복자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서슬 퍼런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내일까지 집에서 짐 싸서 나가세요. 당신이 건드린 내 돈, 그리고 아버지 퇴직금까지 법대로 다 환수할 겁니다. 복자 씨가 비명을 지르며 지한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갑니다. 지한 씨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동료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는 미련 없이 회사를 나섰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자마자 이번에는 아버지 종필 씨가 구질구질한 점퍼 차림으로 지한 씨의 앞을 가로막네요. 종필 씨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복자 씨가 사고를 쳤으니 내가 세무사가 됐으면 돈 좀 내놓으라며 손을 내밉니다. 지한 씨는 아버지의 그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린 시절 그 손을 잡고 행복했던 기억을 강제로 지워버립니다. 아버지, 제 통장에서 매달 나가던 생활비랑 병원비 입금 오늘부로 전부 해지했습니다. 이제 당신 딸 아니에요. 지한 씨의 냉정한 선언에 종필 씨는 당황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지한 씨는 차갑게 돌아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지만 지한 씨의 마음에는 한 방울의 동정도 남지 않았죠. 그녀는 차 안에서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자 씨가 오늘 밤 도박장에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복자 씨는 궁지에 몰릴수록 마지막 한 판을 노리는 도박꾼의 본능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걸 지한 씨는 잘 압니다. 지한 씨는 어두워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39생을 괴롭힌 괴물들을 사냥할 덫을 최종 점검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의 아침을 맞이하는 일뿐입니다. 지한 씨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골목 어귀에서 시동을 끈 채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로 이어지는 은밀한 철문에 고정되어 있었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민수 씨로부터 복자 씨가 최 씨에게 급히 빌린 돈을 들고 도박장으로 들어갔다는 신호를 받은 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복자 씨는 지한 씨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 한 판으로 모든 빚을 갚고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대여섯 대가 골목을 에워싸며 건물을 급습하기 시작합니다. 형사들이 육중한 철문을 부수고 들이닥치자 도박장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욕설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지한 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들의 통제 아래 현장으로 발을 내디뎠고 그곳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복자 씨를 마주합니다. 복자 씨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칩과 돈다발을 품에 안으려 발버둥 치다 형사들에 의해 차가운 바닥에 눌려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 화려했던 외투는 먼지 구덩이에 구르고 산발이 된 머리를 한 채 복자 씨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죠. 지한 씨는 그런 복자 씨 앞에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인감도장과 가족들의 서류 뭉치를 가만히 집어듭니다. 복자 씨는 지안 씨의 구두 끝을 보자마자 눈을 뒤집으며 내가 나를 팔아먹느냐고 찢어지는 듯한 고함을 지릅니다. 하지만 지안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복자 씨의 가방 속에 숨겨져 있던 장부와 불법 차용증들을 형사에게 넘깁니다. 함께 베팅을 하던 최 씨 또한 성매매 알선과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죠. 최 씨는 지안 씨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었지만 지안 씨는 오히려 그 비참한 표정을 똑똑히 기억하려 눈을 맞춥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복자 씨는 지안 씨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지만 지안 씨의 마음에는 서늘한 바람만 불 뿐이었습니다. 연행되는 뒷모습을 보며 지안 씨는 지난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자 씨가 유치장에 갇힌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종필 씨에게 전화를 걸어 꺼내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온 건 정막뿐이었죠. 지안 씨는 이미 종필 씨에게 복자 씨가 탕진한 금액의 상세 내역과 그동안 저지른 범죄 증거들을 문자로 전송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군 재산이 도박판의 먼지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종필 씨는 절망에 빠져 전화를 꺼버린 것입니다. 지안 씨는 어두운 새벽 거리를 걸어 나오며 이제야 비로소 악연의 큰 줄기 하나가 끊어졌음을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지안 씨는 변호사와 함께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옛집의 거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거실 소파에는 종필 씨가 며칠째 씻지도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바닥에 흩어진 복자 씨의 도닥, 빛 고지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네요. 종필 씨는 딸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염치도 없이 다시 한번 지안 씨의 소매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지안 씨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가방에서 빳빳한 서류 한 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실 이 집은 지안 씨의 친어머니가 생전에 외동딸의 앞날을 위해 피땀 흘려 마련해둔 유일한 유산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종필 씨가 그동안 자신의 명의인 줄 알고 기세등등했지만 지안 씨는 복자 씨의 도박 대출로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의 채권을 이미 매입했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권은 이미 지안 씨에게 넘어왔고 종필 씨는 이제 이 집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단 점유자일 뿐입니다. 지안 씨는 당황하며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종필 씨를 향해 담담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일주일 내에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종필 씨는 딸에게 어떻게 아비를 길바닥으로 내몰 수 있느냐며 병력을 지르지만 지안 씨의 눈에는 한 방울의 눈물도 고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안 씨는 미리 챙겨온 스피커를 통해 복자 씨의 폭행을 방관하며 내가 참아라고 비겁하게 중얼거리던 종필 씨의 음성을 틀어버리죠. 자신의 비겁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종필 씨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부르르 돕니다. 지안 씨는 그런 아버지에게 당신이 침묵하며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나도 당신을 아버지 목록에서 지웠다고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종필 씨는 뒤늦게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복자 씨가 숨겨뒀을지도 모를 비상금을 찾으려 가구들을 부수며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지한 씨는 이미 복자 씨가 가로챘던 폐물과 현금들을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둔 뒤였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미친 듯이 바닥을 긁으며 오열하는 친부의 모습을 뒤로하고 지한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거침없이 변경합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챙기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렀던 안방에서 지한 씨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만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대문을 나서는 순간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지긋지긋한 집을 매물로 내놓고 즉시 철거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추억조차 오염되어 버린 공간을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지한 씨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하게 해방시킨 것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지한 씨의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가문의 위선과 친부의 절규가 멀어지며 공기마저 맑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딸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40살의 문턱을 향해 걸어갑니다. 법정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가운데 지한 씨는 피해자석에 앉아 피고인석의 복자 씨를 응시합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연녹색 수의를 입은 복자 씨는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게 굽은 모습이죠. 검사가 복자 씨가 지한 씨의 명의를 도용해 가로챈 금액과 상습, 도박의 증거들을 나열하자 방청석에서는 시니어 관객들의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복자 씨는 마지막 발언 기회에서조차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다 생긴 실수라며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지한 씨가 제출한 수년간의 폭언, 녹취록과 도박장 영상을 근거로 복자 씨에게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실형을 선고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쇳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복자 씨는 지한 씨를 향해 이 독한 거사 라며 끝까지 저주의 말을 퍼붓다 끌려나갑니다. 함께 기소된 최 씨 또한 불법 도박장 운영 및 협박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으며 지한 씨를 옥죄던 검은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죠. 지한 씨는 법정 문을 나서며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건물 밖 계단 아래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종필 씨가 떼국물 흐르는 점퍼 차림으로 지한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필 씨는 딸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래도 애미를 감옥에 보내고 내 마음이 편하냐며 염치 없는 눈물로 지한 씨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그는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며 세무사가 된 딸의 수입을 나눠 가지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채 구걸을 시작하죠. 지한 씨는 아버지의 그 비겁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집니다. 그 안에는 종필 씨가 머물 수 있는 가장 낡고 저렴한 고시원의 한 달치 영수증과 부양, 의무 포기에 관한 법적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식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은 저에게 부모였던 적이 없습니다. 지한 씨의 얼음장 같은 선언에 종필 씨는 당황하며 욕설을 내뱉으려 하지만 지한 씨는 이미 미련 없이 대기하던 차에 올라탑니다. 차창 밖으로 허망하게 영수증 조각을 붙잡고 서 있는 친부의 초라한 뒷모습이 멀어지지만 지한 씨의 가슴에 동정심은 잃지 않죠.
그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우며 이제야 어머니의 이름을 온전히 지켜냈음을 고백합니다. 가해자들은 차가운 감옥과 비참한 거리에 버려졌고 지한 씨는 법과 정의의 보호 아래 비로소 완전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차를 몰아 법원을 빠져나오는 지한 씨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내일의 인생을 직접 설계하려는 전문가의 단호한 미소가 서립니다. 지한 씨는 법원에서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아든 날 구청을 찾아가 평생 자신을 올감했던 이름을 지우고 유진이라는 새 이름을 등록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덕지덕지 붙어 있던 지안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자 비로소 세상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시원하게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죠. 새로운 신분증을 손에 쥔 그녀는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온 파격적인 채용 계약서에 당당히 새 이름으로 서명을 마칩니다. 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날 그녀는 새엄마가 버렸던 낡은 구두 대신 자신이 직접 고른 단정하고 견고한 구두를 신고 힘차게 복도를 걷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유세무사님이라 부르며 존경 어린 시선을 보내고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성실함으로 단숨에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지한 씨는 특히 복자 씨 같은 가해자들에게 재산을 탈취당한 피해자들을 돕는 사건에 자신의 전문 지식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법정과 숫자 속에 파묻혀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지만 그것은 예전의 구박을 견디던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피로였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던 가족 사진 대신 홀로 당당하게 웃고 있는 프로필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지한 씨의 승소 소식과 자산 관리 능력은 입소문을 타고 번져 어느덧 그녀는 대기 명단이 줄을 잇는 베테랑 세무사로 우뚝 서게 되죠. 성공의 길을 걷던 어느 날 지한 씨는 우연히 길가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초라한 노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남루한 점퍼 차림에 구분 등으로 행인들에게 외면당하던 그 노인은 한때 지한 씨의 인생을 방관했던 친부 종필 씨였습니다. 종필 씨는 딸의 화려해진 모습에 눈을 의심하며 다가오려 했지만 지한 씨 곁을 지키는 든든한 경호원들과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지한 씨는 그를 보며 분노를 느끼기보다 이제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보듯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 고급 승용차에 오르죠.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종필 씨의 비참한 몰골은 지한 씨가 그동안 견뎌온 고통의 대가처럼 공허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회계법인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고 지한 씨는 이제 개인 사무소 개업을 위한 자금과 신용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으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국어 공부와 재테크 강연까지 섭렵하는 열정을 보이죠. 지한 씨의 이름 앞에는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수식어 대신 실력으로 증명한 전문가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39의 아홉수는 그녀에게 저주가 아니라 낡은 가죽을 벗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가장 치열하고 찬란한 탈출구였던 셈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도심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삶이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궤도에 진입했음을 확신하며 깊은 미소를 짓습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40살이 되는 새해 첫날 아침, 지한 씨는 알람 소리도 없는 평온함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어젯밤 읽다만 경제서적과 세무사 전문 저널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죠. 창가로 쏟아지는 눈부신 겨울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녀는 주방으로 향해 원두를 직접 갑니다.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질 무렵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9수의 저주를 말하던 새엄마의 독설에 주눅 들어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자리엔 스스로를 책임지는 사람 특유의 단단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은 유진 씨가 그토록 고대하던 자신의 이름을 내건 유진 세무회계 사무소의 정식 개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녀는 남색 실크 블라우스에 칼날처럼 날렵하게 각이 잡힌 정장을 갖춰 입고 구두끈을 조이며 중얼거렸습니다. 40살의 유진아, 드디어 내 세상이 왔어. 이제 아무도 내 숫자를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해줄게. 사무실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민수 씨와 업계 동료들이 보낸 화환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중앙에는 금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대표, 세무사 유진이라는 명패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유진 씨는 그 명패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유치장에 있는 복자 씨가 지인을 통해 보낸 합의 구걸 전화였습니다. 유진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전달하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살다 나오시는 게 당신이 제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죄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의 번화가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유진 씨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유진 씨의 성공 신화를 듣고 찾아온 첫 고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때의 자신처럼 가족의 빚독촉에 시달리던 젊은 여성이었죠. 유진 씨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첫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당신의 인생에서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드릴게요. 저도 그랬거든요. 퇴근길 유진 씨는 홀로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자신을 위한 작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와인 잔 속에 비친 도심의 불빛은 마치 그녀의 앞날에 펼쳐질 탄탄대로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9수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39의 끝자락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낸 그녀의 삶은 이제 누구의 부속품도 아닌 완벽한 주연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어서 와, 나의 눈부신 40살. 유진 씨는 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허공에 건배를 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미소와 함께 식당 안의 조명은 더욱 밝게 빛났고 비로소 진정한 인생의 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은은한 음악이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